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 왠지 딱 감이 왔습니다. 이 봄철이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벚꽃놀이. 가고 싶네요. 예. 이 봄을 타고 있어가지고 이거 말고 전염병, 건조주의보, 황사 그리고 산불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산불입니다. 오케이, 정답입니다. 네. 자, 올해는 유난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네. 예년보다 이르게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예년과 다른 사례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통 대형 산불 하면요. 소나무 숲 같은 침엽수림에서 좀 빠르게 번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 산불은 화렵수가 많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만큼 숲의 환경이 굉장히 건조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건조한 날씨 자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입니다. 자, 산불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과학으로 딱 준비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올해 1, 2월 사이 산불이 약 150건 가까이 발생하였고 피해 면적은 약 660헥타르의 산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I와 위성,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을 미리 감지하고 예측하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최근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목포대학교 원예산림학부에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강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산불의 규모가 커지고요. 또 빈도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에는 경남 산천 그리고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큰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보통 산불이 3월 이후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자, 박사님, 이렇게 산불 발생 시기가 앞당겨진 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올해 함양과 밀양에서 발생한 좀 대형 산불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좀 면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이르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맞아요. 기상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올 1월달, 2월달에 강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 산림 내에 탈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낙엽이 바짝 마르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또한 주기적으로 강풍이 계속 불어왔습니다. 맞아, 바람 많이 그래서 불었어요. 작은 불씨가 쉽게 빠르게 번지는 확산 위험성까지 동시에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산불이 조기에 좀 다발화되면서 대형화되는 그런 특성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번 함양 산불에서는 우리가 산불에 안심하다라고 하는 화렵수 림에서도 크게 대형 산불이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우리가 인식해왔던 침엽수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화렵수까지, 그러니까 침엽수, 화렵수 구분 없이 모두 다 위험하다라는 이런 시사점을 특징점을 알려준 그런 산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산불의 양상이 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피해 규모만 보더라도 축구장 수백 개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발생한 그 산불이 이 두 군데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 규모가 또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 함양과 밀양 산불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상당히 컸죠. 예. 네, 축구장 면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함양 산불은 약 328개의 축구장에 달하는 규모, 그리고 밀양 산불은 약 200개 정도의 규모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산불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150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 면적으로 봤을 때 약 660헥타르 정도의 산불 면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불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또 피해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 사실 오랜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더 우려스러운 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산불의 양상이 갈수록 위협적으로 변화하는 까닭이라면 뭘까요? 최근 우리나라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는 데는 몇 가지 작용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강수량이 적어지고 대기가 건조해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발화의 위험성, 그리고 대형화의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의 경사가 상당히 이제 급한 특성을 좀 지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게 되면은 위쪽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또한 있고, 세 번째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최근에 뭐 산림 복지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산속 깊숙한 곳까지 가서 생활하려고 하는 맞아. 그런 생활 패턴들이 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어떤 실화적인 요인, 실수에 의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하는 그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산불이 빠르게 번지는 데 있어서는 지형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산도 많고 네. 산도 경사도 급하고 그렇죠. 산불의 특성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 열기로 인해서 점점 나무와 낙엽층을 데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엽수와 같은 소나무류들의 어떤 송진 부분, 송진에는 역시 우리 그 기름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불쏘시개잖아요. 예,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참나무림이라 그러죠. 화렵수 같은 수분도 많고 잎이 좀 두꺼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좀 강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침엽수와 화렵수의 숲의 구조를 수종들을 잘 특징들을 파악해서 숲의 구조를 바꿔주는 행거라든가 수종들을 바꿔주는 그런 숲을 새롭게 조성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피어날지 모르는 산불의 위험성을 감시하기 위해서 산림청, 소방청은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작은 연기나 불씨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상. 안주나 서나 자나깨나 불조심, 산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즘같이 건조한 때는 말이죠. 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직접 탁 장비 세팅해가지고 산으로 직접 올라서 산불 예방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산에 안 올라가고 어떻게 산불을 예방한다는 거죠? 이거면 됩니다. 왜? 아니, 산에 오르지 않고 어떻게 산불을 감시한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은 드론으로 다 산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드론으로 한다고요? 근데 죄송한데 누구세요? 저는 인천 서부소방서 드론 전문 의용 소방대 대장 전명일입니다. 소방대원은 아니시고 의용소방대장 네, 맞습니다. 안천! 쉬어.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야, 이거 또 이 히어로들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뵙네요. 자, 의용소방대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서부소방서 드론 전문 의용 소방대는 네. 산불 감시 및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즉시 출동해서 화점을 잡고 화선을 잡아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보세요. 지금 등산복에 등산화에 지금 세팅 쫙 하고 왔는데 산에 직접 가가지고 그래도 산불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셨는데 예. 기환 씨, 이제는 드론으로 산불 감시를 하니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와, 대장님 화면이 굉장히 선명 잘 보이네요. 근데 네네. 왜 2분할 화면으로 되는 거죠? 실제 영상을 보면서 네. 열화선까지 같이 띄우는 화면입니다. 그 오른쪽이 이제 기본 카메라인 거고, 네, 맞습니다. 왼쪽이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 열 그 온도 표시가 딱 나왔네요. 네네, 온도 차이가 좀 나죠. 저희가 한 달에 4번 정도 주기를 갖고 있고요. 일부는 등산로 쪽으로 이제 순찰 활동을 돌고요. 일부는 지금 드론으로 해서 네. 카메라 감시, 산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그 불씨를 발견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해가 쨍쨍한 낮 시간대는 발견하기 어렵죠? 드론이 고공으로 올라갔을 때는 온도가 좀 낮아지거든요. 네네네. 그럼 주변 온도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60도에서 150도 이렇게 맞춰놓으면 그 작은 불씨는 100도 이상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는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네네. 이 친구가 다 보완을 해주는 거네요. 물론이죠. 굉장히 드론이 똑똑하네요. 사실상 여기 서구 지역에서는 산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네. 대신에 서구는 공장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대형 화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때마다 저희가 투입이 됐고요. 저 공... 공장 단지에서는 사실상 그 안에가 네. 불이 얼마큼 나 있는지 연기만 나지 불이 얼마나 확산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열화상으로 해서 그 온도를 체크해 갖고 네. 가장 큰 화점을 잡아서 소방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이 친구는 딱 어디가 가장 뜨거운지를 알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네, 일단 네, 네, 네. 진화를 하는 거군요. 네네. 혹시 뭐 지금 특이 사항은 없는 거죠? 잠깐만요. 왜요? 지금 여기 보이시잖아요. 예. 이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시죠. 출동해야 돼요? 네네. 자, 대원님들, 자, 짐 챙기세요. 빨리. 여기 부근이 맞는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으네요. 우리 대원들 주변에 한번 수색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의심 지역인 거예요? 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변 한번 수색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심 지역이 발견이 되면 실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절차는 일단은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가 주변 곳곳에 그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미리 저희는 숙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먼저 소화를 하고 그리고 119가 오면 그 소방대원이 오면 그때 인계를 하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또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넓은 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파수꾼 드론. 자, 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지키는 이 똑똑한 감시 활동 덕분에 앞으로도 이 활용도가 더 기대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산불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매우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굉장히 발생할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네. 항상 화기에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산불을 발견하는 즉시 네. 119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됩니다. 맞습니다. 안지나 소나 자나깨나 우리는 불조심, 산불 조심을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순찰은 말이죠. 저한테 이 조종대를 한번 맡겨줘 보시죠. 안 됩니다. 그냥 의용소방대 들어오세요. 아, 그럴까요? 그 어떤 작은 불씨도 용납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 허락할 수 없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드론은요,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든든하네요. 자, 산불이 발생하면 보통은 당장 이제 불을 끄는 그 상황에만 좀 집중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산불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또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경제적 피해 규모 산불로 인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산불이 발생하면 아마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면 나무만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연평균 산불은 약 500건 정도 발생을 하고요. 피해액은 약 300억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2025년 경북, 경남, 울산 산불을 보면 피해액이 약 1조 81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집계되면서 산불 피해 통계를 이렇게 기록한 이후에 피해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다. 야, 피해 규모를 저도 좀 살짝 잊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여러 현장들을 다녀봤습니다만은 특히 그 이재민 분들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 파괴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박사님, 구체적인 어떤 피해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거든요.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림을 넘어서 뭐 주택이나 국가 기반 시설, 문화재 이런 것들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고요. 또한 연기나 열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네네. 대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생생활에 좀 지장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농업시설이라든지 축사 이런 것들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은 어우.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미치게 되거든요. 또한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공익적 가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고 그렇죠. 수전 함량을 해주고 네. 토사 유출을 방지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복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익들까지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아주 막대한 그 피해를 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그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산불이 이제 지나간 뒤에 산을 보면 정말 처참하죠. 초토화되죠. 숲이 뭐 완전히 사라져 있고 또 토양까지 드러난 그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산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아마 겉으로 보기엔 나무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생태계 구조가 많이 파괴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복원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산불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토양을 덮고 있던 유기물층이라든지 낙엽층들이 소실이 되고 토양이 피해를 입게 되는 네. 부분이 되기 때문에 토양 안정화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복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기술들 적용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식생의 그 복원적인 부분입니다. 현장의 토양이 어떻는지,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식생을 어떤 수종들을 복원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은 너무 자연적인 회복이 뛰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 자연적으로 복원을 놔둬보자, 자연의 힘을 빌어보자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식처 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이 나무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에게도 피해를 입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어떤 보금자리라든지 먹이를 줄 수 있는 복원 그런 것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실제로 산불이 나고 일어난 직후에 2차 피해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지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우리가 앞으로 숲을 어떻게 바꾸자라는 장기적인 관점의 복원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 인공복원이나 자연복원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 끝났다고 그때 끝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기적인 모니터링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된 일이 아니니까요. 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제 봄인데 사실 봄 다음이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이 와요.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 같은 2차 피해가 또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박사님, 이런 걸 좀 막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응급복구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정확하게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면적과 피해 등급을 산출하는 게 먼저 더 선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론을 띄워가지고 피해 등급을 분석한 이후에 피해가 극심한 지역 중심으로 응급복구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봄철이잖아요. 그렇죠. 예, 봄철에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여름철, 장마철에 입게 되거든요. 장마철 이전에 그 선정된 지역 중심으로 사방 시설이나 그러니까 토양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복구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차 피해를 일단은 막아주고 그 이후에 좀 장기적인 복원 과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산불 피해 복구가 단기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완전히 숲의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실제로 산을 쳐다봤을 때 여기가 불이 났었나? 아, 할 정도의 느낌이겠죠. 예. 그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하고요. 심하게 피해를 입은 토양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다시 심게 되고 그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고 그 잎이 다시 양분화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이 순환이 100% 복원됐다라고 표현하려면 뭐 100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산불 복구까지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까 진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산불 피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냐고요? 바로 과학으로 팍팍팍팍
이렇게 마감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본 세상 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불 문제가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되면서 산림청장이 취임 첫날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찾아서 전국 산불 대비 태세부터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네. 매년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산림청의 산불 대응 정책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장이 취임 직후 중앙산불재난상황실을 찾은 것도 이 산불을 단순히 계절적 재난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재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산림청의 대응 방식은 크게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강화, 둘째 산불 위험 예측과 조기 감지, 셋째 초기 대응 능력 강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봄철에 건조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강풍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이런 기상 조건들을 선제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여 위험 지역을 사전에 좀 관리를 하는 네. 대비하는 방식으로 또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산불 대응 정책은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예측을 하고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산불 관리 체계로 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산불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산불의 위험을 이제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뭐 산불 위험 지도나 또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렇게 산불 위험을 예측한다는 거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상 요소예요. 바람과 뭐 강수량, 네. 기온, 뭐 풍향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기상 자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풍향, 풍속, 기온, 강수량 등의 자료를 좀 활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형 자료를 좀 활용을 합니다. 남향 사면인지 북향 사면인지 이 경사도는 낮은지 경사도는 높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산불의 발생 확률 그리고 확산 위험성 이런 것들이 결정짓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지형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연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뭐 산불에 취약한 연료가 있을 거고 산불에 뭐 취약하지 않는 그런 연료들이 있을 건데 뭐 그런 연료들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침엽수냐 화렵수냐 아니면은 침엽수와 화렵수가 혼합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을 1에서부터 100까지의 지수화합니다. 그래서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료들은 지도화돼서 국민들이 쉽게 알아보기 쉽게 대국민 서비스가 되고 있고 정확도는 얼마나? 지금 현재 정확도는 지금 약 70% 후반대로 지금 분석이 좀 되었는데요. 조금 더 높여가는 게 이제 과제겠네요. 그 높이는 과정에 좀 AI 기술을 좀 접목할 좀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실제 뭐 국방부나 그리고 KBS나 재난방송 주관기관에 제공이 네.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국민분들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든든합니다. 네. 요즘 그 무인화 이것도 좀 대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 대신에 산불을 딱 꺼주는 그 어떤 로봇 이런 기술은 어떻게 좀 개발이 됐나요? 산불 현장은 지형이 워낙 험하고 불길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진화 작업 인원이라든지 차량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인 기술이 적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무인 산불 진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조종 차량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요 산불 대응 과정에서 이제 군에서 활용하는 어떤 헬기 장비를 도입했다 그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그게 좀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 진화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단기간에 얼마만큼의 많은 양의 물을 현장에 쏟아 붓느냐가 산불 진화의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은 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산불 발생 초기부터
군 자산을 현장에 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초동 진화, 그러니까 진화 효율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헬기입니다. 기존 산림청의 헬기는 담수량이 3,000에서 한 8,000 정도 되는 그 용량이었는데요. 실제 군 헬기 시누크라고 하는 헬기는 실제 담수량이 10,000리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양을 한꺼번에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산불에 주불에 뿌리게 되면은 화선을 저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차량입니다. 네. 군 작전용으로 활용되던 차량들이 현재는 산불 진화용으로 개조가 되면서 현장에 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실제 좁은 인도나 어떤 산길에 유용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그 호수가 2km 정도까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반경 2km 내에서 충분히 진화 작업을 실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큰 불길이 지나간 숲을 떠올리면 대부분 이제 새카맣게 된 나무들만 남아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나무들도 있는데요. 이 나무들이 바로 생태계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뒤의 숲은 모든 생명이 멈춘 듯한 검은 정적만이 감돌게 됩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나무들을 마주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나무들은 죽었으니 모두 치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안타까움을 먼저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검은 나무들을 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미관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숲의 자생력과 안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생태계를 결정하는 고도의 과학적 선택입니다. 산불 현장에 도착한 과학자들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나무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산불 피해는 보통 심, 중, 경의 3단계로 나누는데 가장 직관적인 기준은 바로 잎의 색깔 변화입니다. 심 단계는 소나무가 숯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상태입니다. 생명 활동의 핵심인 수관이 완전히 파괴되어 다시 살아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중단계는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단계입니다. 직접적인 불길이 닿지 않았더라도 뜨거운 열기 때문에 초록색 잎들이 황갈색으로 변한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형태가 유지된 것 같지만 열에 의해 나무의 혈관이 손상되어 실제로는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단계는 불이 지표면으로만 낮게 지나가 나무 껍질만 살짝 그을린 경우입니다. 이 나무들은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숲의 회복을 이끌 주인공들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잎의 색깔만으로 나무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정밀한 생존 데이터를 읽어냅니다. 피해도 경단계에 있는 나무 중에서 특히 소나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수관 소실고와 숲이 탄압고입니다. 잎이 얼마나 높은 곳까지 탔는지, 줄기 껍질이 어디까지 그을렸는지 측정하는 것이죠. 특히 연구에 따르면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이 굵을수록 열에 견디는 힘이 강해 생존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도 속을 들여다보는 ERT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는 마치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듯 나무 둘레에 전극을 설치해 내부의 전기 저항값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수분과 이온이 풍부해 전기가 잘 통하는 반면 산불로 조직이 파괴되어 고사한 나무는 수분이 말라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장치로 그려낸 내부 저항을 분석하여 겉은 까맣게 탔지만 속은 여전히 생명 활동이 활발한 나무들을 정확하게 골라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존 판정을 받은 나무들은 베지 않고 그대로 두어 숲이 스스로 치유되는 자연복원의 핵심 기둥으로 삼게 됩니다. 최근의 복원 전략은 훨씬 더 지능적입니다. 단순히 소나무를 다시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산불에 더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참나무류 같은 화렵수를 함께 심어 산불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반면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된 나무들은 베지 않고 그대로 두어 그들이 가진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는 자연복원의 길을 선택합니다. 과학으로 있는 생명의 시간, 결국 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정밀한 과학의 영역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가진 생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연의 회복력에 맡길지 아니면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산불은 숲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숲이 시작되는 고통스러운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회복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숲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수십 년 뒤 우리 아이들이 걷게 될 푸른 숲은 오늘 우리가 산불 현장에서 내리는 이 신중하고 과학적인 결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야, 이 생명의 신호가 있는 나무를 갖다가 잘 파악하는 게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산림의 회복을 가속화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의 힘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산불 대응도 단순한 진화 장비를 넘어서 AI나 위성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산불 대응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 산불 대응 기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AI를 활용한 불꽃과 연기를 자동 감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CCTV를 이제 계속 바라보면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도 이 AI 지능형 CCTV가 자동으로 불꽃과 연기를 감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대응이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위성을 활용한 그런 산불 감지 연구도 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성에 열 적외선 센서를 탑재를 해가지고 숲속에서 작은 열기를 조기에 좀 발견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확산하는 그런 모니터링까지 좀 가능한 부분들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는 산불 확산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연구도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빠른 속도로 번지는지를 예측을 해서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주민 대피나 진화 자원을 배치를 하는데 좀 과학적으로 진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 보면요, 산불이 난 곳에 보면 물뿐만 아니라 네네. 뭐 다양한 진화제, 지연제 이런 거 뿌리는 거를 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네. 큰 항공기가 빨간 약을 쫙 뿌리면서 맞아요. 보신 게 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성능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K-산불 지연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 미국 제품에는 친환경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산불 지연제는 친환경성이 담보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걱정됐어요. 그거 뿌리면 좀 맞아.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토양. 그래서 산림 내에 뿌려졌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는 토양 생태계의 영향입니다. 이 토양 생태계에 들어갔을 때 토양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동물인 지렁이의 영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렁이의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인증을 좀 받았고요. 두 번째는 수질 생태계로 흘러 들어갔을 때 가장 취약한 동물인 물벼룩의 영향이 없어야 됩니다. 물벼룩. 예, 그래서 물벼룩에 대한 영향도 없다라고 국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다 저희가 받았고, 세 번째는 산림에 투하됐을 때 산림 종자 발화입니다. 예, 씨앗이 잘 나무로 잘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능 평가를 다 통과를 한 친환경성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산불 현장에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K 산불 지연제 이제 해외로 수출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성능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인정을 받아가지고 파라과이와 캄보디아에 지금 현재 수출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산불 대응 기술이 좀 개발이 되고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네네. 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또 보다 좀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그냥 우리나라 이 숲 자체를, 산림 자체를 산불에 강한 숲으로 그냥 완전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침엽수를 싹 뽑고 그냥 화렵수만 갖다 넣는 거. 이건 좀 안 되겠죠? 네. 최근에는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생태 조성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산불에 취약한 그 소나무림을 밀도 조절을 한다던가, 밀도 조절. 네, 아니면 거기 중간중간에 화력수를 좀 투입을 시켜서
헌요림을 만들어가는 개념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숲을 관리해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숲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건적인 측면에서 예방으로 눈을 탁 돌렸을 때 산불 난 지역에는 과연 어디에다가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불 현장 같은 경우는 지형이 좀 험하고 불길도 강해서 진화 작업 자체가 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화 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줄 어떤 장비, 기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차세대 산불 진화 장비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산불 현장은 경사가 급하고 또한 열기와 연기가 강하기 때문에 매우 그 위험한 작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화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진화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진화 대원들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진화 대원들의 헬멧에 GPS 수신기나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가지고 위치와 그리고 그 심박수 이런 것들 안정 상태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진화 대원들이 위험한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안전 기술 또한 현재 지금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 대원들의 그 힘든 그런 진화 작업에 좀 보조를 하기 위해서 뭐 드론이나 또는 무인 로봇 그리고 뭐 궤도 차량 이런 부분들까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장비들이 개발이 됐을 때 네. 그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작업 노고 확보가 좀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임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임도를 통해 가지고 진화 자원들이 진출입이 원활히 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빠르게 네.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화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고층 건물에는 소방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 그냥 누리는 겁니다. 어느 층에 다 갈 수 있지만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는 화재 현장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만큼 출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임도. 우리 산림에서는 임도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네, 네. 산림 경영하는 데 활용하고 또한 트레킹, 뭐 우리 산악 자전거 이런 복지 활동을 하면서 모두 다 누리는 거죠. 근데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진화 자원이 이제 진출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또한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임도가 개설이 더 확충이 된다고 하면은 보다 더 빠르게 현장에 투입돼서 진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과학이 기반이 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인력 측면에서도 조금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인력 문제가 좀 어떻게 괜찮을까요? 산불은 약간 자연 환경이랑 기상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 재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역시 기상 전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는 산불이 어떤 숲의 구조에 영향을 또 받게 되죠. 산림을 잘 알고 있는 생태 전문가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경사가 어떻게 되니까 산불이 이렇게 확산할 것이다. 뭐 이런 용도로 예측을 하려면 이런 지형 전문가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종합적인 것들을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하려면 또 AI 전문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잘 좀 발맞춰 나간다면 중요한 어떤 산불에 대응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또 산불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여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불 전문가로서 뭐 향후 5년이나 뭐 10년 이때 이후에 우리나라 산불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뭐 상당히 안타깝게도 여러 기후 관련 분석 기관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산불이 더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극한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후 변화를 첫 번째 요인으로 뽑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 사용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사용 변화는 결국은 개발 행위입니다. 예. 산림을 개발하고 산림과 더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해서 생활하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산불이 더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의 5년, 10년 후를 예상을 하게 되면은 산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뭐 사계절 가리지 네, 않고. 사계절 연중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형 산불 또한 시기를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산불의 안전한 시기, 안전한 지역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산불을 계절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산불 예방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듭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좀 강 박사님께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이 불에 강한 나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내화수종이라는 이 나무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고 좀 집중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내화수종이 우리나라 산림에도 조금 도입이 된다면 실제로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상수리나무, 뭐 굴참나무 이런 참나무 계열의 나무들을 심어서 내화수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화수림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내화수림을 어디다가 만들 것인가가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위치 선정. 첫 번째는 우리가 안전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중요 시설물, 아까 뭐 가스라든가 뭐 전력공사라든지 문화재. 여러 큰 문화재, 네. 요 주변에 내화수림을 조성하는 형태. 또는 민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주변 산지가 어떻게 모양을 잡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이 민가로 덮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걸 심을 것인가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화수종 중에서도 좀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왕이면. 불에도 강하지만 소득도 될 수 있는 나무는 없을까라고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바람이 워낙 많이 부는 지역은 예. 비화라는 게 발생합니다. 바람이 날려서 크게 1, 2km까지 날아가는 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그럼 보통 산림의 7부에서 8부 능선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내화수림대를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내화수림대를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떤 예방 행동 수칙 이런 거 있을까요? 입산자 실화라든지 또는 소각행위 같은 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절반만 줄여도 그러니까요. 우리는 산불 예방 절반을 해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일상에서 좀 기억해 주실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행할 때 라이터라지 성냥에 대한 어떤 인화 물질을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그거 왜 챙겨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네, 뭐 가벼울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둘째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을 좀 금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산불을 났을 때 발견하는 즉시 119나 빠르게 산림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인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 119도 기억이 잘 안 그럴 나지 수 있죠. 않습니까? 네. 산불을 발견할 수 있는 좀 위치에 있는 살고 계신 분들은 119나 또는 여러 산림청의 전화번호들을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자, 우리 삶에 큰 위협을 주는 산불. 하지만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기술의 발전,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 더해진다면 분명히 대비할 수 있는 재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 매년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남기는 산불. 이 위기는요 숲에 사는 동식물들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서운 산불에 강한 성질을 보이거나 오히려 산불을 이용하는 영리한 식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숲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방화수, 아외나무입니다. 아외나무는 불에 닿으면 가지의 단면과 잎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하얀 거품 같은 게 생기는데요. 이 거품이 열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나무가 쉽게 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아웨나무는 불이 붙었을 때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정도도 비교적 낮아서 이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산불을 기회로 삼는 전략가 수양병 솔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평소에는 종자를 단단히 품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그 뜨거운 열과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씨앗을 멀리 날려보냅니다. 불길이 지나간 뒤 경쟁 식물이 사라진 빈터에 재빨리 자리를 잡기 위한 아주 영리한 생존 전략인 거죠. 그리고 산불을 기다리는 또 다른 식물, 워싱턴 야자도 있습니다. 워싱턴 야자는 잎이 마르면 그대로 아래로 축 늘어져 쌓이는데요. 이 마른 잎들은 산불이 났을 때 강한 땔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변 식물들은 불에 타 사라지지만 이 상대적으로 불에 강한 줄기를 가진 워싱턴 야자는 살아남아서 그 빈 공간이 어린 워싱턴 야자가 자랄 수 있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점은 이 야자의 줄기는 한번 불을 겪고 나면 다음 산불이 왔을 때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일종의 방어 효과를 갖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어떤 식물은 불을 막아내고 어떤 식물은 불이 지나간 자리를 새로운 기회로 바꿉니다. 주어진 환경을 버티고 또 활용하면서 살아남는 식물들. 어쩌면 우리도 이들처럼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규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과학으로 맞서는 산불 진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빠뜨렸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행안부에서 말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이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집중 신고 대상은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그리고 축제 행사 이렇게 4개 유형인데요. 만약에 주변에서 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보인다.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112, 119 그리고 긴급 신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와. 나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와,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그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에서부터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어떠셨어요? 올해 산불과 특히 우리 보건 기술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 같고 이 시간을 좀 빌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우리 숲의 파수꾼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